월든 헨리 데이빗으로 지음, 강승영 옮김, 출판사 은행나무. 멀리서 개똥지박이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예나 다름이 없이 아름답고 힘찬 그 노랫소리가 몇천 년 만에 처음으로 듣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앞으로 몇천 년이 지나더라도 그 노랫소리를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뉴 잉글랜드의 여름날이 저물 무렵의 개똥지박이, 그 새가 앉아있는 나뭇가지를 찾아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 말은 개똥지박이를 말이다. 아니, 그 나뭇가지를 말이다. 오랫동안 축 늘어져 있는 내 집 주위의 리기다 소나무들과 떡갈나무 감목들이 갑자기 본래의 특성을 되찾은 듯 빛깔이 보다 선명해지고 푸르러졌으며 보다 꼿꼿해지고 생기가 흘러넘쳤다. 마치 비에 씻겨 건강을 되찾은 것 같았다. 이제 비는 더 이상 내리지 않을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숲속의 나뭇가지를 하나를 보아도, 아니 집 옆의 장작더미를 보기만 해도 겨울이 지난 것인지 아닌지를 바로 알 수가 있다. 사방이 어두워졌을 때 나는 숲 위를 나지막이 나는 기러기들의 울음소리에 깜짝 놀랐다. 늦은 시각에 먼 남쪽 호수로부터 피곤한 나그네의 모습으로 날아든 이들 기러기들은 이제 마음 놓고 불평을 터뜨리는가 하면 서로를 위안해 주기도 했다. 문 앞에 서 있던 나는 이들의 날개 소리들까지 들을 수 있었다. 기러기들은 내 집 가까이 날아오다가 갑자기 불빛을 보고는 시끄러운 울음소리를 낮추더니 방향을 바꾸어서 호수가에 내려앉았다. 나도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러고는 숲속에서 최초의 봄날 밤을 보냈다. 다음날 아침 나는 문간에 서서 엷은 안개 너머로 기러기들을 보았다. 그들은 250m쯤 떨어진 호수 가운데에 헤엄을 치고 있었는데 그 수가 무척 많은 데다 시끌벅적했기 때문에 마치 월든 호수가 기러기들이 놀이터로 만들어진 인공호수라도 되는 듯 싶었다. 그러나 내가 호숫가로 다가가자 이들은 대장기러기 신호에 따라 커다란 날개 소리를 내며 일제히 날아올랐다. 대열을 정비하자 이들은 내 머리 위를 한 바퀴 돌았는데 수를 세어보니 모두 29마리였다. 그들은 대장 기러기가 일정한 간격으로 내는 울음소리를 따라 캐나다 쪽을 향하여 똑바로 날아갔다. 아침 식사는 이 호수보다 흐린 어떤 연못에서 할 생각인 것 같았다. 바로 그때 호수에 있던 오리떼가 날아올랐다. 이들도 시끄러운 사촌들의 뒤를 따라 북쪽을 향해 날아가 버렸다. 한 주일 동안 나는 어떤 외로운 기러기가 아침 안개 속을 빙빙 돌면서 자기 짝을 찾아 헤매며 우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숲이 감당하기 힘든 커다란 생명의 소리로 숲을 가득 채웠다. 4월에는 작은 떼를 지어 급히 날아가는 산비둘기들을 다시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머지않아 제비들이 내 개간지 위를 날며 지저귀는 소리를 들었다. 나에게까지 차례가 돌아올 정도로 마을에 제비들이 많은 것 같지는 않았는데 말이다. 그래서 이들은 아마 백인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속이 빈 나무 속에 살던 옛 종족에 속하는 제비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거북이와 개구리는 봄의 선구자이며 전령이다. 새들이 노래하면서 날개를 번뜩이고 날고 초목이 싹트고 꽃이 피며 바람이 부는 것은 지구 양극의 미미한 진동을 바로잡아 자연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각 계절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계절이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그리하여 봄이 온 것이 마치 혼돈에서 우주가 창조되고 황금시대가 실현된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했다.
동풍은 물러섰다. 오로라와 나바데 왕국과 페르시아로, 그리고 아침빛 받은 산등성이로. 인간이 탄생했다. 보다 나은 세계의 근원인 조물주가 그를 신의 종자로 만들었는지, 또는 드높은 창공에서 최근에 갈라져 나온 대지가 동족인 하늘의 종자를 간직했는지. 부드러운 이슬비가 한 번 내리면 풀밭은 한층 더 푸르러진다. 우리 역시 보다 훌륭한 생각을 받아들이면 우리 전망도 훨씬 밝아지리라. 우리가 항상 현재에서 살면서 자신의 몸 위에 떨어진 한 방울의 작은 이슬도 놓치지 않고 받아들여 커가는 풀잎처럼 우리에게 생기는 모든 일을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그리하여 과거에 놓쳐버린 기회에 대해 속죄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복받은 존재가 될 것이다. 저 밖에는 봄이 와 있는데 우리는 겨울 안에서 머무적거리고 있다. 흔쾌한 봄날 아침, 인간의 모든 죄는 용서를 받는다. 기쁘고 유익한 봄날 아침, 인간의 모든 죄는 용서를 받는다. 그런 날은 모든 악덕에 대해 일시 휴전의 날이다. 그러한 태양이 내리 비치는 동안은 가장 사악한 죄인도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순수함을 되찾는다면 우리 이웃 안에도 순수함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어제까지만 해도 당신은 이웃 사람 하나를 도둑, 주정뱅이 또는 오입쟁이로 알고 있었으며 그 사람을 동정하거나 경멸하면서 세상 사태를 개탄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햇빛이 화사하게 내리쬐어 마음을 회생시키는 이 최초의 봄날 아침, 당신은 그가 차분하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 현장에 마주친다. 그리고 그의 방탕에 지친 핏줄이 고요한 기쁨으로 부풀어 오르고 그가 새로운 날을 축복하여 어린아이의 순수함으로 봄기운을 받아들인 것을 볼 때 그의 모든 허물은 잊히고 마는 것이다. 그의 몸 주위에는 천의 분위기가 감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갓 태어난 본능과도 같이 맹목적이고 비효과적인 방법으로나마 어떤 성스러운 기미마저 표출되려고 하고 있다. 그리하여 잠시 동안 이 남쪽 언덕 비탈에서 천박한 농담은 자취를 감추고 만다. 그의 옹이투성이 껍질에서는 깨끗하고 순수한 싹들이 터져나와 마치 어린 나무처럼 여리고 신선한 모습으로 새로운 해의 삶을 시도하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이제 그와 같은 사람마저도 자신의 주의 기쁨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어찌하여 교도소장은 감옥의 문을 열어놓지 않으며 판사는 그가 맡은 사건을 기각하지 않으며 목사는 그의 회중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는가? 그것은 이들이 신이 내리는 계시를 듣지 않고 그가 만인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용서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날마다 고요하고 자비로운 아침 공기 속에서 피어난 선으로 복귀하고 싶은 마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덕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점에서 인간의 본성에 보다 가까워지게 한다. 그것은 잘라낸 숲에서 어린 싹이 터서 자라는 것과 같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루 동안에 자행한 악은 다시 싹트기 시작한 덕의 배알을 자라나지 못하게 하며 이를 망치게 한다. 이와 같이 덕의 배가 여러 차례 발육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받으면 저녁의 자비로운 공기도 그 배알을 보존하지 못한다. 밤의 공기가 그것을 더 이상 보존하게 못하게 되면 사람의 본성은 금수의 본성과 다를 바 없게 된다.
사람들은 이 사람의 본성이 짐승의 본성과 같은 것을 보고 그가 인간 고유의 이성 기능을 소유한 적이 없다고 여기나 과연 그것이 어찌 사람의 본래 성정이겠는가. 황금 시대가 처음 이루어졌을 때 응징자가 없었고 법이 없었지만 성실과 공정을 소중히 여겼다. 형벌과 두려움이 없었고 위협적인 말이 매달린 노쇠 위에 읽혀지지도 않았다. 애어하나는 군중이 법관의 말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으며 응징자 없이도 태평했다. 산에서 잘린 소나무가 바다 물결에 굴러떨어져 낯선 세상을 보는 일도 없었고 사람들은 제 나라 해안밖에 몰랐다. 중략. 거기에는 영원한 봄이 있었고 부드러운 미풍은 따스히 불어서 씨 없이 태어난 꽃들을 달랬다. 4월 29일 나는 9에이커 코너의 다리 근처 강둑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다. 내가 서 있던 곳은 운방울꽃들이 자라고 버드나무의 뿌리가 드러나 있는 곳으로 근처에는 사양쥐들이 서식하고 있었다. 갑자기 나는 이상한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아이들이 손가락으로 가지고 노는 나무 조각 장난감에서 나는 소리와 비슷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니 몸집이 작고 우아한 매 한 마리가 밤매가 흔히 그러듯이 물결처럼 하늘로 치솟았다가는 5m 내지 10m를 일직선으로 떨어져 내려왔으며 그 동작을 여러 차례 반복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나는 과정에서 매의 날개 속이 드러나 공단 리본처럼 아니 조개 속에 든 진주처럼 햇빛 속에 번뜩였다.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매사냥이 생각났으며 왜 매사냥을 고귀하고 시적인 운동이라고 하는지 이해할 것 같았다. 나는 이새가 쇠황조롱이라고 부르는 매의 일종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름 같은 것은 아무래도 좋았다. 그것은 내가 그때까지 본 중 가장 영묘한 비상이었다. 이 새는 나비처럼 단순히 훨훨 날지도 않았고 좀 더 큰 매처럼 공중을 솟구치지도 않았다. 그는 공기의 흐름에 자만스럽게 몸을 맡기고는 그 이상스러운 울음소리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서는 자유롭고 아름답게 떨어져 내려왔는데 그러는 도중 연처럼 몸을 여러 차례 회전시키는 것이었다. 그는 상당한 거리를 떨어져 내려오다가는 방향을 바꾸곤 했는데 마치 지상에는 한 번도 내려앉은 적이 없는 것 같았다. 하늘에서 그처럼 홀로 노는 모습을 보면 이 새는 천지간에 벗이라고는 없는 것 같았고 또 자신이 날고 있는 찬 공과 아침 공기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벗이 필요 없는 듯 했다. 그는 외로운 것 같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기 아래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이 외롭게 보이도록 만들었다. 그를 낳아준 부모와 형제는 하늘 어디에 있단 말인가. 하늘이 거주자인 이 새는 그 언젠가 험한 바위틈에서 아래서 깼다는 것 말고는 지구와 인연이 없는 것 같았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태어난 둥지마저 구름이 한 구석에 있었으며 그 둥지는 무지개의 부스러기와 저녁 노을로 엮어 한여름이 부드러운 아지랑이로 단을 댄 것이었단 말인가? 이제 그가 사는 곳은 낭떠러지 같은 어떤 구름이란 말인가? 내 구경을 하는 것 말고는
나는 금색과 은색과 빛나는 구리색의 귀한 물고기를 한 줄이나 낚았다. 이 고기들은 마치 보석을 줄에 끼워 놓은 것 같았다. 얼마나 많은 첫 봄날 아침에 나는 강변에 가서 풀덤불로 버드나무 뿌리에서 버드나무 뿌리로 뛰어 건너곤 했던가. 그때 야성의 강 계곡과 숲은 너무나도 깨끗하고 밝은 빛에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라도 깨어날 것 같았다.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듯 죽은 사람들이 정말 죽은 것이 아니고 단지 무덤에 잠자고 있는 것이라면 말이다. 그러나 인간의 불멸성에 대하여 이런 빛 이상의 다른 증거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만물이 모든 그런 빛 속에서 살 수 있다면 오 죽음이여 그대의 가시가 어디에 있었으며 오 무덤이여 그대의 승리가 어디에 있었는가. 만약 우리의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인적 드문 숲과 강변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지극히 단조로울 것이다. 우리는 야성의 강장제를 필요로 한다. 때로는 우리는 뜸부기와 해오라기가 숨어 사는 늪속을 무릎까지 빠지며 건너보거나 도요새의 날개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야성의 외톨이 새만이 둥지를 틀며 족제비가 배를 땅 가까이에 대고 기어가는 곳에 가서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골프의 냄새를 맡을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한편으로 모든 것을 알아내고 탐색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모든 것이 신비에 쌓인 채 탐색되지 않기를 바라며 육지와 바다가 무한한 야성을 지니고 미개척으로 남아있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다. 우리가 자연을 아무리 받아들이더라도 결코 그 도가 지나치는 법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자연의 무진장한 힘, 웅대한 지세, 난파선의 잔해가 깔린 해안, 살아있는 나무와 썩어가고 있는 나무들이 뒤엉킨 항무지, 천둥을 품은 구름, 3주간이나 계속되어 홍수를 낸 폭우 등을 목격할 때마다 자연에 대한 안목을 새롭게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며 우리가 결코 가지 않은 곳에 어떤 생명이 자유로이 풀을 뜯는 것을 목격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동물들이 죽어 썩어가는 것을 보면 메스껍고 언짢아 하지만 독수리가 그 시체를 뜯어먹으며 힘을 얻는 것을 보면 차라리 잘 되었다는 생각을 한다. 내 집에 이르는 길 옆의 펜곳에는 말 한 마리가 죽어 넘어져 있었는데 이 때문에 나는 때때로 길을 돌아가야만 했고 밤이 되어 냄새가 심하게 풍길 때는 더욱 그러했다. 그러나 그것은 대자연의 왕성한 식욕과 침범할 수 없는 건강을 나에게 확인시켰고 나는 그로부터 어떤 위안을 받았다. 대자연이 생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상당수가 희생되거나 서로를 잡아먹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이라 차라리 다행스럽게 여겨진다. 연약한 생명체가 펄프처럼 짓눌려 없어지더라도 예를 들면 외가리가 올챙이를 통째로 삼킨다든지 길 위의 거북이와 두꺼비들이 마차에 치여 때론 질비하게 죽어 넘어지더라도 자연은 그것을 허용할 여유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항상 사고를 당할 위험을 안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해명은 불충분하다는 것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 현명한 사람이 여기서 받은 인상은 보편적인 결백이다. 독이란 것도 알고 보며 위험한 것이 아니며 어떤 상처도 치명적인 것은 없다. 연민이란 지지할 수 없는 감정이다. 그것인 임시 통변적인 감정임이 틀림없다.
그에 대한 변명을 고정관념화할 수는 없을 것이다. 5월 초가 되자 호수주위 소나무들 사이에 끼어있던 떡갈나무, 호두나무, 단풍나무와 그 밖의 나무들이 새싹을 냈다. 이 새싹들은 주위 경치에 햇빛과도 같은 밝음을 가져다 주었는데 특히 구름이라도 낀 날엔 더욱 그랬다. 마치 태양이 안개를 뚫고 여기저기 산허리를 아련하게 비치기라도 하는 것 같았다. 5월 3일인가 4일인가에는 호수에서 대강오리 한 마리를 보았으며 그달 첫 주일 동안에 쏙독새, 집박이, 갈색 집박이, 딱새, 돼새, 참새, 다른 여러 새들의 울음소리가 들었다. 다른 여러 새들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숲 개똥쥐빠기의 울음소리를 들은 것은 그보다 한참 전이었다. 피비새도 어느새 다시 찾아와 앞문과 창문으로 집 안을 들여다보며 과연 들어가 살만한 곳인지를 확인하고 있었다. 피비새는 마치 공기를 움켜잡고 매달려 있는 듯 발톱을 웅크리고 날개를 쳐서 몸무게를 유지하면서 내 집 일대를 조사하고 있었다. 머지않아 리기다 소나무의 유황과 같은 꽃가루가 호수와 그 주위의 돌들과 썩은 나무들 위에 누렇게 덮였다. 쓸어 담으면 한 통쯤은 쉽게 담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이것은 흔히 말하는 유황 소나기인 것이다. 인도의 시인 칼리다사가 지은 희곡 샤쿤탈라에도 연꽃의 황금색 꽃가루로 인해 노랗게 물든 시냇물이라는 구절이 있다. 이리하여 점점 키가 커지는 풀숲을 거니는 동안 계절은 여름으로 접어들어 갔다. 이렇게 해서 내 숲 생활이 첫 번째 해는 끝이 났다. 그 다음 해도 첫 해와 큰 차이는 없었다. 1847년 9월 6일 나는 드디어 월든을 떠났다.